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상견례가 있었죠. 22살의 나이 차이,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을 모았고요. 보통 이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첫 만남을 할 때는, 물론 상견례를 할 때 일종의 어떤 가시 돋친 설전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말 속에 뼈가 있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오면을 보시면은 송영길이 이준석에게 이준석은 보수의 새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준석은 배울 점 많은 선배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22살 차이는 삼촌뻘이다 이런 농담에 서로 득담 건네며 화기애애,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 논의, 그리고 두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물밑 대화를 하는 자리도 갖고 TV 토론도 하면서 접점을 늘리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화기애애했지만 지금 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가장 당대표, 최근에 둘 다 뽑혔죠.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선 관리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관리.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윤석열, 안철수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난제들을 안고 있죠. 근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대로 못하고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말실수, 자주 말실수도 나오는데 말실수 중에서는 정말 실수가 있고 아니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털어내버려가지고 논란을 빚는 경우가 있죠. 자, 먼저 이준석을 보면은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했다. 이 조롱성 발언을 했다. 이래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명한다고, 이준석이 해명한다고 했는데 그 해명이 납득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좀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해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일면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를 하면서 일면 기사에서는, 일면은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 해석을 하는 그런 기사죠.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영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면회를 간 적 없고 면회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하고,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해명을 했는데, 이 인터넷판으로 보시겠습니다. 한국경제는 감옥에서 날 보고 위안됐길, 박근혜 조롱 논란에 해명 나선 이준석, 자, 박근혜 조롱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나왔죠.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자,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고, 이 지지자들은 이준석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느냐 이 질문에 면회를 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면회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전당대회 동안 경선 기간에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뭐 법리를 다 따져서 된 것이다, 법대로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뭐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까지는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유승민의 소개로 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유승민과 같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당을 해서 당대표가 됐죠. 자,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 이것을 해명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했네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 저 표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원래 긴 인터뷰를 축약하다 보면 저렇게 오해가 살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 오해다, 이것은 내가 한 말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원문을 공개했는데, 이 원문은 조선일보 일문일답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당대표로서 성공해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인재 영입 잘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감옥에서 제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선일보가 풀어서 쓰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보도를 한 거죠. 면회를 간 적 없고 면회 계획은 없다.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면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옥에 가서 제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 감옥에서.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해석을 했는데, 자, 그 이야기죠. 감옥에 갈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돼서 다행이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나를 알아봐 줘서 그런 것을 위안이 됐겠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롱이죠. 조롱 맞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렸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선출직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니 선출직에 웬 시험이냐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안의 공개적 반기를 들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다른 언론도 많이 취급을 했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최고위원들이. 워낙 여러 가지 파격이라고 할까 어떤 기본 틀을 허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출직에 시험을 본다고 하니 국민일보 통화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선출직은 국민이 뽑는 것이다. 시험 제도는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뽑는 건데 선출직의 본질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근간인 이 헌법의 국민 주권 조의와도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 황보성이 수석 대변인 선임에 대해서 전혀 최고위원단과 상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었고, 대변인을 선출을 하는데 토론 배틀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당 안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토론과 말을 잘하는 것만이 대변인 자질은 아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당과 대표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인데 토론 배틀로만 보는 건 위험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자, 조선일보도 보시면 오면에서 최고위원들 이준석의 견제구 날리기 시작했다. 이준석의 견제구를 날리는데, 자, 이 부분뿐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고위원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적어도 우리와 연대할 우군이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 지도부가 윤석열에 대해 공격적이고 마치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오해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선임 최고위원이죠. 가장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조수진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도부는 공정한 대선 관리에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한다. 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야당이 마치 여당처럼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윤석열이 어제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죠. 여야 협공, 여야가 같이 협공한다.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도 나를 협공한다.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윤석열 마이웨이 선언. 그럼 윤석열이 일단은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자, 왜 근데 야당까지 나를 공격을 하느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대응은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윤석열 반격에 시험대에 오른 이준석의 정치력, 김종인 방정식 답될까. 자, 이 내용인데, 먼저 윤석열 쪽 반응, 이동훈 대변인이 전한 반응은 이겁니다. 지금 거대 양당 공세의 독자 노선 가겠다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은 엑스파일 거론하면서 막 견제를 하고 있죠. 송영길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고자세로 입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아마추어 티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윤석열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은 야당의 새 정치 어쩌고 하는데 대비되는 큰 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큰 정치. 그리고 윤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큰 정치를 향한 내 갈 길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여기서 큰 정치란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치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정치를 하겠다. 제가 그랜드 플랜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윤석열의 그랜드 대권 플랜. 이 중도도 다 아우르고 지금 진보에서 이탈한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서 실망해서 이탈한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그랜드 플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치보다 더 큰 개념의 큰 정치를 하겠다.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 윤석열 반격에 시험되어 오른 이준석 정치력, 김종인 방정식 답될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김종인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과 김종인의 그 전략과 이준석의 전략이 닮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계속 지지율 1위를 지키는데 이 지지율을 무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 속도전을 압박을 했지만은 김종인이 국민의힘 시간표를 내밀었다. 지금 이준석의 시간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같은 당내 주자들부터 키운 끝에 안 대표를 안철수를 눌렀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준석이 본인의 멘토가 김종인이라고 하니 김종인이 썼던 그 전략으로 일단 당내 주자를 키워서 당내 지지율에 낮지만 주자들을 키워서 나중에 윤석열을 꺾겠다. 자, 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서울시장 경선 때는 오세훈이 그나마 그래도 차기 대권 주자로 주자군으로 분류가 됐고 서울시장 그 후보 지지율에서도 안철수보다 밀리긴 했지만은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큰 차가 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뒤에 10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당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시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안철수를 그 단일화해서 무너뜨리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주자들, 유승민, 원희룡 이 주자들 지지율 1%, 2%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바뀌는 윤석열은 거의 30%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 그때 상황을 지금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다가는 윤석열도 놓치고 정권 교체도 놓치고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 또 하나 다른 점은 그때와 다른 점은 윤석열은 지금 여권으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이라면은 범야권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 협상이라도 해야 될 같은 편인데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서 흠집을 내는 일이 과연 옳은가?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범야권 대선주자면은 국민의힘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일 보면은 일단 여권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도 공격을 합니다. 여권, 윤석열 검정검을 목표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김대엽 만드는 그런 버릇을 버려라. 또 뭔가 정치 공작을 하겠다는 거죠.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엑스파일 어쩌고 이야기를 하니 김대엽 당시 이해창 대세론을 무너뜨린 거짓 정언으로 무너뜨린 그런 정치 공작이었죠. 자, 그래서 이 추미애는 내가 윤석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범야권의 유승민 후보도 토론으로 경쟁력을 평가해야 된다. 링 위에 올라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구상 그리고 비전 밝힐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엄습한 정치, 뭐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엄습한 정치를 계속하면은 나는 나의 길대로 간다, 마이웨이 한다. 자, 그 선언을 했던 겁니다. 자, 또 윤석열을 향한 압박은 또 있었죠. 공수처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을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윤석열 수사 본격 착수 안 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논란이 있으니 착수 안 하겠다.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다. 대선에.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공수처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을 그렇게 강하게 수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공수처 수사 이야기가 나오니 이재명도 반발을 했죠. 아니, 뭐 윤석열 키워줄 일이 있느냐. 그 전에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치할 때 그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갔는데 아니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을 수사를 하면은 또 반문재인 진영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지지율만 올려줄 텐데 그걸 왜 하느냐 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 영향 없도록 윤석열 수사 본격 착수 안 하겠다고 한 건지 아마 후자겠죠. 자, 그리고 또 민주당도 당 대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송영길 강주 버스 참사가 일어났죠. 그 버스 참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버스 기사가 엑셀만 조금 빨리 밟았어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가해죠. 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상당히 무책임한 당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사의 본능적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던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사상자를 17명이나 낸 참사 책임을 버스 기사에게 돌리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또 이 송영길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이게 중대재해 사고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인가? 이렇게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송영길의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놓고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쪽과 비이재명 쪽, 이낙연이나 정세균 쪽. 자,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자기가 1위를 치닫고 있으니 경선을 예정대로 9월 달에 해서 빨리 후보로 확정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좀 시간을 일단 벌어서 추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선을 국민의힘처럼 한 11월로 미루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어제 오늘 그 경선 일정을 당은 당규대로 확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하는 걸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 반 이재명, 비이재명 쪽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한 60명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을 성토하는 어떤 뭐 대선 관리위원회나 기획단이나 이런 것도 출범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왜 서둘러 결정을 하느냐. 이재명 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과 그 송영길의 공통점은 비문 진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 60여 명 대선 경선 연기하는 의원총회 열자 이렇게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의원총회 열어서 당대표 송영길의 뜻을 꺾자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민주당이 겪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당대표 리스크. 그 아래 보면 송영길 강주 참사의 버스기사 엑셀만 밟았어도 이런 발언 논란도 있고 집단 행동을 촉발한 건 경선 연기 문제를 18일 오늘 결정하려고 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대선 기획단도 안 만든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 이 경선 일정을 그대로 가는 문제, 9월 달에 가려고 하는 이 송영길의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자, 다른 기사 하나 보시면은 김원웅, 이것도 정말 민낯인데 진보의 민낯, 문재인 주변의 민낯인데 또 하나 나왔습니다. 김원웅 강북회장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어머니를 가짜로 유공자로 등록해서 모두 한 10억 원 가까이를 타갔답니다. 유공자 등록 논란. 보훈처가 확인해 나섰다. 본인의 이모가 어떤 독립운동 같은 것을 한 것 같은데 그 이모를 자기 어머니다. 그리고 이름이 서로 다른데 어머니가 위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2개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모는 없다. 어머니가 두 개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전체 한 10억 원이나 타갔는데 모친 두 개의 이름 사용했다 주장을 했는데 조사 결과 모친과 이모는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자, 본인이 강북회장을 하면서 국가보훈처와 서로 연결이 되는 그 업무를 하죠. 그래서 본인 친모를 유공자로 등록한 그런 일종의 사기 행각이죠. 사기 행각, 이 지미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치권에서 아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올지 모릅니다. 뭐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대권 주자 후보군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도 해석을 해드렸지만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뭉치거나 어떤 둘러치기를 할 줄 모르는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보나마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대권 주자 여론조사까지 막 올라가는데 감사원장으로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묻겠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뭐 정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 대권 도전 말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 같으면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성격상 그러지 않고 직설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오늘 중요한 정치 기사가 나오는 거겠죠. 조간 딱 풀렸습니다.